(2022년 5월 23일입니다) 경매라방 86강이네요. 월요일이고, 지분 경매 물건의 선임차인 해결 비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법 뭐다? 돈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안 주면 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안 주면 되지 해가지고. 그래서 1번에 선순위 임차인이 이 사람 보증금액을 낙찰자 인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매 이제 처음 공부하시고 정말로 참 경린이 분들은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요,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건 인수한다는 그 내용은 내 머릿속에서는 뱅뱅뱅뱅 도는 그런 내용이라 이거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현실적으로 내 주머니에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만약에 한 3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 3억 원을 그 사람 낙찰자 나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주고 싶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못 주는 거죠. 뭐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상과 현실. 예. 우리는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적응을 하자는 이겁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거 있구나. 알았어. 근데 뭐 보증금 얼마인데? 뭐 3억이요. 줘. 야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인수하지 않고 돈 있으면 줘야죠. 그죠? 돈 있으면서 안 주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근데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돈이 금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돈을 못 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더라. 그럼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만약에 3억 원이다. 3억 원을 낙찰자에 나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돌려달라고. 그럼 임차인이 저한테 3억 줘 했을 적에 돈 없으면 못 줘.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임차인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그럼 안 줘? 알았어. 확 경매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행위를 했을 적에 상대방은 나한테 어떠한 또 행동을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죠? 자, 두 번째 보시니까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관한 소송에 대한 소송해가지고 이거에 딴 거 없어요. 공유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유도하는 것이죠. 왜? 자, 이 소송이나 소송거든. 원래 우리가 지분을 낙찰받게 되면은 최종 종착역은 뭐다?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에 의해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 또는 지분, 타지분권을 경매 붙인단 말이죠. 내가 낙찰자 내가.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 제기하게 하여서 이 사람의 또 본인이 경매 신청을 유도를 해버린다면은 내가 소송할 것, 한마디로 나는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건을 끝내버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봐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상대적 아닙니까? 당신 나 주머니에 돈 없으니까 당신 나하고 타지분권 저 사람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라. 해가지고 이걸 경매 집어넣어라.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당신 선순위니까 1등으로 해서 배당 받아가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임차인이 이 사람 똥꼬지 피우는 거야? 몰라. 내가 왜 소송 제기? 빨리 3억 내놔라 이거지. 그랬을 적에 낙찰자는 또 어떻게 하느냐니까 3번 뿅 나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소송에 의한 경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낙찰자, 지분 낙찰자는 그냥 하세월로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당신 날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안 할 거야? 알았어. 그럼 나는 있잖아. 타지분권자입니다. 이 지분 낙찰자, 그죠? 지분 낙찰자는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또는 뭐 부당이득 반환, 이게 그렇습니다. 소송, 이게 지분 낙찰자가 타지분권자에 대해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니까 공유물 쪼개자, 그죠? 공유물에 대한 분할 소송하고요.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으면은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로 붙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으면은요 타지분을, 그죠?
타 지분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부당이득 발행 청구 소송에 의한 타 지분을 경매 신청하였을 적에는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타 지분을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채권자가 되면서 또 뭡니까? 나는 그 타지분권자가 된단 말이죠. 타지분권자 되니까 되게 이 타지분이 경매가 진행되면은 이 지분에 대해서 나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런데 위에 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었을 경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권리는 없고, 왜냐면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해결 비법 그러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오프라인 강좌 이제 그 광고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카페에다 말이죠. 오프라인 강좌 띄울지 무슨 뭐 생뚱맞게 말하면 무슨 비법은 뭐 비법이 어디서 비법이 없지. 그렇게 좀 이게 쇼킹하게 적어놔야지만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오프라인 수강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돈 주려고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것은 전 이렇게 봅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돈을 줘야 되는데, 그죠? 자, 내가 친구한테 돈 꾸었습니다. 그럼 친구가 돈 줘, 갚은 돈. 나 빌린 돈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죠? 나 돈이 없으면 못 줘. 그러면 그때 상대방 친구는 또 돈을 빌려준 사람 측에서는 나한테 과연 어떠한 행위를 취할 것인가?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위를 취한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뭔가 딱 액션 취해버린다면은 불리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이죠. 요 내용은 제가 우리 나중에 유치권 강의할 적에는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유치권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이 경매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접근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와가지고. 유치권이 있는 물건 낙찰 받았다 이랬을 적에는요. 이거를 제가 칠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잠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오늘 현재 그 해남 지원 사건입니다. 해남 지원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보니까 처음에는 2018 타경에 15로 경매가 시작됐다가 이게 또다시 그러니까 2021 타경에 52115 요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찰됐어요. 근데 이 날짜에 편의상 A로 할게요. A라는 사람이 얼마에 보니까 8,360만 원의 아파트인데요.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그럼 2021 타경에 52,115 요 사건은 누가 경매 신청했느냐?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 물건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편의상 유치권자를 B로 할게요. B 이 양반이 이 물건을 경매를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청구액이 얼마? 2억 원이 넘어요. 2억 450만 원. 2억 4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유치권도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모르면 하지 마. 안 하면 된다니까. 그죠? 괜히 시간방 떨면서 끄떡끄떡 하지 마시라고. 그러다 정말 폐가망신당하고요. 늙은 말년에 이혼당한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분은 보니까 아파트인데 8,36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이때 선을 하나 쭉 끌게요. 뭔가 또 방어 책을 딱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 A가 이 물건을 8,360만 원에 이 물건 낙찰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유치권자라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분은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였겠지요? 그죠? 소송 제기하니까 이 사람의 채권액은 2억 450만 원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해 주었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유치권에 의한 이 물건을 경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경매 신청. 근데 보니까 금액이 2억 4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많이 유찰됐어요. 상당히 많이 유찰된 상태에서 보니까 만약에 이게 누가 C라는 사람이 한 8천만 원에 낙찰 받아갔다 이게 8천만 원에. 8천만 원에 낙찰 받았으면요. 이 8천만 원에 유치권자 이 사람 싹 다 가져가 버려. 다 가져가고 소유권은 A에서 C에서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A는 뭐다 이게? 8,360만 원 그냥 한 입에 턱 털어 넣어버려. 돈 벌긴 더럽게 어려운데 말이죠. 돈 까먹기는 한순간이라니까. 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 그때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인 나한테 과연 어떠한 식으로 어떤 액션 취할 것인가? 그걸 내가 알고 나서 뭔가 짝짝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에?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 머리 가지고 왜 경매하노? 그런 사람, 그렇듯이 좀 깝깝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제가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 흥분해가지고 혈압 올릴 일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세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제 성격상 그런 거 막 열받아 버리더라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A라는 분이 말이죠. 자, 자기가 일단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갈 때 보면 무슨 이 물건의 그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들어가는 출입구 현관에 보니까 유치권자가 무슨 붙여놨더래요. 그것도 일종의 유치권자의 공시 방법입니다. 예. 우리 유치권인 신고된 물건 같은 경우 현장 가보게 되면요, 막 프랭카드를 해가지고 유치권자 하고 대화를 하면은 해결 안 될 일이 없다 해가지고 밑에다 막 휴대폰을 막 적어놓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유치권자의 점유하는 그런 행태로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도 보니까 이때 경매 정보지 나와 있어요. 현관 출입구에 말이지. 저기 유치권자가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적어놨다 이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8,360만 원 빡 들어가 낙찰을 받아버렸어. 받고 나서 이게 받고 나서 등기하고 나서 유치권자 경매 신청하는데 요 기간이요. 한두 달도 아니고 한 2년 정도 걸리더라. 근데 A 이 사람도 가만히 있고 B 이 사람도 너무나도 2년이라는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줘버렸어. 자, 제가 여기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니까, 자, 유치권이 있다. 이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할 당시에 조사하면은 유치권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았다. 근데, 그렇구나. 보니까, 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안 주면 유치권자 B 이 사람 열받겠지. 유치권자 B 이 사람이 열받으면 유치권에 의한 소송에서 경매 신청하겠지. 경매 신청하게 되면 어떡하지?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일반 채권자입니다. 요거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이 조금 긴가민가 해가 모르시는 분들은 말이죠. 경매 라방이 있잖아요. 1강부터 계속 쭉 보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덤성덤성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랍니다. 자, 그럼요. 일반 채권자는 뭡니까? 그냥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자라니까 일반 채권자이니까 일반 채권입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는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최소한 자기가 8,360만 원이니까 등기 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기 투자금액 9천만 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봐가지고 유치권자가 유치물 경매 신청한다. 이거 형식적 경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얘는 시잘데없는 거 필요가 없어. 단지 유치권자 유치물을 경매 신청했을 적에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일반 채권자네. 일반 채권자. 이건 알아야 돼. 그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반 채권자가 아닌 특별 채권자는 아니겠죠. 그죠? 예.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일반 채권은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를 하나 만들어 놔버리죠. 그럼 어떻게 A는 말이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함과 동시에 또 해가지고 친구야. 이거 친구 잘 사게 내야 됩니다. 친구야 너 일로 와 가와. 그래가지고 한 1억 정도 저당권 설정해 건전한 거죠. 근데 실제 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제가 막 소위 가짜로 하시라는 소리는 저는 안 해요. 저당권 설정했다는 건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억 저당권 설정한다고 1억에 이 갑의 저당권은 1억에 한해서는 부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더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유치권자 B 사람 말이지 백날 경매 집어넣어봤어요. 예를 들어 8천만 원 누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죠? 8천만 원 누가 낙찰을 받았다면 이 8천만 원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8천만 원이 유치권자 B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유치권자 B는 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8천만 원이 어떻게?
저당권자 이 사람한테 되돌아간다는 거는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안전장치를 갖춰놔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막 아무런 생각 없이 저번에 한번 인터넷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경매 정보지상에 신고되어 있는 유치권은 거의가 다 가짜되게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모르면 샷다 마우스 하라.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까불지 말아라 이거지. 그죠? 가짜도 있지만 진짜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그것도 지분경매인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를 안 하고 안 줬을 적에 그땐 임차인에 관한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내가 임차인이 저한테 올 거 아닙니까? 줘. 그러면 아니 돈 없으니까 당신 있잖아. 나 빨리빨리 나 좀 경매 신청해줘 봐봐. 소송에서 경매 신청해라. 당신만 소송하게 된다면 변론기일 수환장 나한테 오면은 타지분까지 손 꼭 잡고 내가 같이 가서 이제 여기 판사 앞에 가서 잭소리 안 하고 소송 진행할게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그죠? 협조를 구한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방에서 그 임차인입니다. 싫어. 그렇다 어떡한다. 알았어. 근데 저리 가. 해놓고 나서 이제 타지분권자는 어떻게 소송에 경매 신청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자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경매 사건 번호만 말씀드리고요. 요거 저기 경매 정보지는 각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유치권 관련 파트 가가지고 이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다니까 우선변,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은 우선변 예권은 있다 없다 이거 또 나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유치권자 경매 신청인데 이 사람이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45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 예술입니다. 유치권 소멸시키는데요. 봐가지고 유치권자 찾아가가 막 소송 제기하고 난리 부러져 칠 필요도 없어요.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치권자 염장을 팍팍 옆구리 빡빡 긁어요. 그래가지고 유치권자 하여금 말이죠. 지가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도 이 일종의 뭐 플랜카드고도 점유로 볼 수 있으니까 당신이 점유하고 있죠. 알았어. 그럼 내 유치권 인정할게. 그래서 당신 빨리빨리 유치권 유치권에 빨리빨리 경매 신청해봐봐. 근데 유치권자가요, 유치문을 딱 경매 신청하면요, 땡! 그 순간부로 유치권 소멸돼 버립니다. 자, 이랬을 때, 나의 채권액이 2억 450만 원인데, 나 이번에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네가 싫으면 100만 원 바꿔는 못 바꿔낸 사람 유치권자, 네가 유치문을 경매 신청하면 땡땡땡 끝나는 거야. 그래, 낙찰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유치권자도 건드려보고, 또 유치권 물건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를 하나 살포시 돈 꿔야 됩니다. 돈도 안 꾸고 저당권 설정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액션을 취해 놓는다면 우리 매사에 이게 유치권뿐만 아니라 법정 이상권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일단 낙찰 받는 게 대수가 아니라니까요.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수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수싸움 했을 때에 상대방이 봐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지 뭔가 돌아가면서 돈이 되는 게지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쫙 버리고 있으면 감이 툭 떨어집니까? 눈탱이 떨어지면 눈탱이 밤탱이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건 좀, 이제, 여기 먼저 사건에, 요거는 이제, 오늘이 2022년 5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북부지방법원 2017 타경의 7262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오늘 많이 돌아가 계시네요. 채팅창 한번 볼까요? 윤복현 부회장님 오늘 1등 하셨네요. 나사랑님, 담쟁이님 반갑습니다. 조창선님, 권학성님, 떡갈비님, 고공쌤 부동산 티브님 반갑습니다. 주유사님 들으셨고요. 박항영님, 윤복현 부회장 말씀드렸죠. 대찬 인생님 들으셨네요. 부자 대자님 들으셨고요. 곽충관님, 홍대희님, 조조님, 라준희 씨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강소나무님 들어섰고요. BGM, 전준호, 전반장이네. BGM이,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맹자월님 들어오셨고요. 백만선님, 우리 또 최선영님 들어오셨네요. 경매 1순위님, 세상님, 감사합니다. 알까기 대왕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BGM 저기 전반장님 요즘 천년바이님은 여기 유튜브 방송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번에 초창기 한번 들어오시다가 박종민님 들어오셨고요. 리진님이신가요? BGM님은 저기 변준호 반장이에요. 우리 저 네이버 카페에서 반장님이었습니다. 젊으신 분인데 청주에 계시거든요. 인물 아주 잘생겼어요. 한태환님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진리님이 누구시죠? 준호야, 오랜만이네. 보니까 저도 아는 분 같은데 닉네임을 막 그냥 영어로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봐가지고. 그 다음에 떡갈비님, 네. 맞아. 반갑습니다. 천년바위님, 이제 본명이 이진님이시잖아. 맞죠? 아이고야, 네, 그러시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와가지고, 예? 아이고, 네네. 매일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인터넷상에서는 한번 자주 뵙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럼 다시 이제 페이지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 북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2017 타경의 7262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보니까, 이게 뭐 2018년도인가, 아마 지금 이 카페에서 오프라인 강좌 또는 지분 특강 방송 들으셨던 분들이 사례 잘 아실 겁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 2018년도일 겁니다. 2018년도 여권 같은 경우, 이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잠깐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분의, 북부지방법원인데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근데 이 사람 전세 보증금액이 얼마? 3억 2천만 원입니다. 요거 그때, 아마, 그때 오프라인 1기 강의 들으셨던 분들 좀 기억하실걸요. 닉네임 누구죠? 나도님인가요? 해가지고 이게 물건 입찰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사전에 고민 많이 했잖아요. 입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몇 등인가 4등인가 5등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전세금 3억 2천만 원 이상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요. 우리가 또 이제 제가 항상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임차인에 대한 낙찰자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즉 낙찰자 이 사람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이 채무는 불가분 채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쓸데없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데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록 내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요. 자기는 일단 3억 2천만 원 다 줘야 된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낙찰자한테 반환받겠다는 그런 의사표시 아닙니까? 근데 낙찰자는 난 2분의 1만 받았어. 반만 받았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그러니까 네가 말이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따라서 네가 비록 반만 낙찰받았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일단 다 줘. 3억 2천만 원 줘. 그러면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을 갑이라는 사람 낙찰받았으면요. 이분이 3억 2천만 원 다 주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뭔 소리야. 나 반만 낙찰받았는데. 그럼 1억 6천만 원은 어떻게 해? 1억 6천만 원이 타지분권자 만약에 어리라면요. 당신이 말인 타지분권자 어뢰돼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라 이거지. 구상권 행사하는데 돌리도 했을 적에 1억 6천만 원 어리 안 주면 또 어떻게 한다 하더라. 갑은 어를 상대로 해서 무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저도 이거 못 외워요. 못 외우는 매번 제가 컨닝을 하는데 이거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부진정 연대 채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저거. 이거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닌데. 근데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법조인이라면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그런데 법조인이 아니고 실무하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이런 의미가 불가분 채무가 어쩌고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이게. 배당 요구 안 했어? 3억 2천만 원, 인수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인수한다, 이게. 인수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는 인수하는 그런 내용을 아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내 주머니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뭐. 그죠? 못 줬을 적에 똑같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사람한테 못 준 건지 안 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줬을 적에 이 임차인과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만나가지고, 그러지 마. 내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소송 제기했어.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 방송하는 여기 조그마한 그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입찰 들어가실 분하고 입찰 들어가기 전에 사바사바 했어요. 그런데 낙찰 받아야 문제지 뭐 낙찰 못 받고 떨어져 버리시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소송 제기해서 경매 집어넣으시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 똑같아요. 아니면 또 부당이득 받는 소송 제기해서 공유부동산 전부 또는 타지분 일부를 경매 신청하여서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회수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이제 입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번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여기 2분의 1 지분 있지 않습니까? 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분이 낙찰을 받아가지고요. 이걸 A하고 보니까 저도 적어놨는데 A하고 B한테 팔았어. 근데 보니까 A 지분에 보니까 200분의 1이고 B가 200분의 99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분들의 소송 제기해서 이걸 경매를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보다는 뭐 봐가지고 3억 2천만 원,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3억 2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인수하는 얘기만 꽂히거든요. 근데 그거 고민하지 말자 이거지. 낙찰받고 나서 명도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웃기는 짜장이지 짬뽕이지. 지가 낙찰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말하고 맨날 고민하는지 몰라. 인수하는 임차인한테 보증은 어떡하지? 뭘 어떻게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건 양심에 틀난 소리가 아니라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3억 2천만 원의 돈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여담입니다. 만약에 설사 내가 상대방한테 3억 2천만 원 줄 돈이 있어도 상대방한테 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걸 다시 어떻게 다른 데다가 지분 경매 투자 하나 더 하는 것이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줄 거 다 주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돈 봅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타경이고요. 2017 타경에 7262 노원구 중계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노원구 중계동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분이 일단은 이거 먼저 위로 올려서 지분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청수가 1층입니다. 청수는 조금 불리하죠, 그죠? 근데 101.94 중에서 50.97이니까 2분의 1이에요. 이게 보니까 전체 37평형입니다. 37평형인데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말이지요. 여기에서 그 전에 이제 누가 2억 9,750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1억 6,100만 원에 쓰셔가지고 허가되고 대금 납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1,523만 2천 원 입찰 보전 금액을 몰수 당한 것 같은데 이게 경매 정보지 보면 10%거든요. 이게 경매 정보지 이걸 믿어야 될지 저는 경매 정보지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 경매 정보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모든 경매 정보지 다 안 믿습니다, 저는. 그럼 경매 정보지 뭘로 활용하지? 그러니까 단지 어디에 있는 어떤 물건이 얼마의 가격이 나왔느냐 그것 정도만 파악해가지고 여기 됐다 하면 그때는 일일이 제가 제 손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다 떼요. 그죠?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이분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안 한 상태에서 이 날짜였습니다. 2018년 8월 20날 해가지고 1억 3,670만 원에 46% 같으면 엄청 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3억 2천만 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버티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이게 1억 3,670만 원의 낙찰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요거 지금 말이죠. 제가 2018년인데 이제 한 4년 정도 됐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2021년 12월 달에 보니까 매가가 12억 합니다. 12억. 12억 하고 전세가 6억 9천.
37평형이거든요. 37평인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12억인데 이게 만약에 경매를 집어넣어 가지고 근데 이게 보니까 12억 중에서 3억 2천만 원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자 이거죠. 그러면 8억 8천만 원이 나와버린다 그죠? 8억 8천만 원 나오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12억에 다 낙찰되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 11억 정도 낙찰된다 손 치더라도 3억 2천만 원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3억 같으면은 8억에다 7억 8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7억 8천만 원 그죠? 7억 8천만 원 곱하기 2분의 1 해버리면 이게 단순하게 왜냐면 여기서 어차피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자기가 1선순위로 3억 2천만 원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지 그죠?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그러면 이 7억 8천에서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7억 8천 나누기 2 해버리면은 3억 9천만 원 3억 9천만 원에 배분이 된다 하더라. 근데 보니까 1억 3,670만 원. 물론 현재 이게 이제 현재 시점을 기준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마도 소송에 의해서 경매까지 집어넣는다면은 보통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럼 1억 3,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억 9천만 원의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면 내가 굳이 봐가지고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3억 2천만 원인데 이걸 주고 나서 불가분 채권에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타지분권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여서 안 주면 또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시잘데없는 짓거리를 하지 말자 이거죠. 이게 보니까 3억 2천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분은 보니까 이 이모신데 2011년 8월 19일자로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권리가 가압류에서 2015년도 4월 9일이니까 어쨌든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데 3억 2천만 원을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낙찰자 인수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딱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뭐 부진정 연대 채무라든지 불가분 채무 이런 단어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그런 분들 이런 물건 전혀 타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부 방송 마치고 나서 2부 방송에서 말이죠. 더 기가 찬 그런 이야기죠. 현재 그게 지금 보면은 동부지방법원관대 사건인데요. 그 잠실동의 아파트예요. 48평의 아파트인데 그건 제가 이제 화면에 정리하고 나서 2부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